오늘의 감시 리스트, 의원님 잘 지내십니까? 입니다. 선출직 국회의원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16명인데요. 그중에 자유한국당이 12명, 더불어민주당이 3명, 그리고 정의당이 1명입니다. 우선 정당을 불문하고 20대 국회 경남 의원들의 점수를 매겨볼게요. 여기서 꼭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수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뭐 사실 국회의원들 점수 순위 매기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라고 위원장님이 이주영 그 부의장님이신데 예. 여기에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명단을 지난 8월 28일 날 발표하고 문인상 국회의장님이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을 했는데요. 최우수상은 6명, 우수상은 36명인데 오, 맞네요. 총 다 합치면은 42명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경남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평가는 예전에는 이제 정당끼리 나눠 먹기식 이제 했고 그다음에 정량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싹 없애고 전문위원들 모여서 15명도 모여가지고 주로 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이제 시상제도인데 경남의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걸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저는 점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제 경남 지역 의원님 16분 이름을 쳐가지고 이제 결과를 탁 누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활동을 뭘 하셨는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고 했거든요. 거의 눈에 띄는 활동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뭐 한 분 정도는 뭐 말씀드릴 분이 있긴 한데 자신의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 할 활동이 없으시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런 대로 전국적 좀 스타였던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걸 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예. 또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던 김경수 의원이 도의사로 가버렸고 그런 공백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내에는 그런 대로 중진들도 좀 있는데 이 중진들이 중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탄핵 프레임에서 갇혀가지고 초선 의원들은 계획 의지가 없고 또 중진들은 중진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팀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가 보면서 자당 내에서도 좀 실망을 하지 않았겠나 네. 당원들까지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좀 C 플러스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재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뭐 C풀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 받아갑니까? 딱 중간이죠. 딱 중간이에요. 네, 중간인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C풀 정도 되면 조금 중간보다는 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냥 출석 열심히 하고 시험을 안 친 건 아니죠. 못 쳤지만 시험은 쳤고 뭐 과제 제출해라 했을 때 뭐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제출을 한 거고. 보통 우리 의원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이제 12개의 그 평가 분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또 뭐 본회의 상임위에 어느 정도 출석을 했느냐, 그다음에 국정감사 활동을 뭐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석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정성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지표가 정량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가지고 딱 논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느냐, 이게 품앗이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돼요. 이게 품앗이가 뭐냐면 대부분 국회의원들 보면 단독 법안 발의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외에 몇 명 이렇게 법안 발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발의했는데 이름을 슬쩍 올리는 거죠. 또 그 도움을 준 사람은 또 다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법안을 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끼워줬으면 다른 나도 또 누가 나를 끼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 그래서 품앗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간행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안 발의한 사람이 자기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도 잘 몰라요. 내용도 잘 모르는 것도 허다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묻지마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작 그 논의는 모르쇠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말도 유명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진짜 동의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안이 발의가 돼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잘 모르신대요. 너무 솔직하게 사전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이러면 전 잘 사실 모르는데요. 이런 솔직한 분들이 자기가 발의해놓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그런 계세요. 경우가 이제 네. 법안이 발의를 할 때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백을 하고도 그 발의에 대해서 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 도내 의원님들 가운데서 이 법안은 꼭 필요했는데 참 잘 내셨다 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활약이 있을까요?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전국의 국회의원들의 상당히 좀 낮은 점수를 줬는데 그런 대로 법안 발의 통과한 건의 예를 본다면은 이제 진해 출신의 김성찬 의원이 네. 이 법안 발의를 대표 발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통과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양산의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뭐 이제 재선 의원인데 과거에 또 모 의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너무 불성실하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불참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걸 검토하면서 참여연대에서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평가하던데 상반기에 그러니까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10가지 법안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출결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입장이 어땠냐 이게 이제 디딤돌 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법안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전반기 계약법에 대해서 또 찬성 반대를 하거나 이제 출결 사항을 검토한 데서 주요 표결 현황들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영석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여상기 의원님은 13개의 법안을 중요 법안을 심의하는데 거의 5분의 4를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가가 아니고 휴가를 내서 안 간 게 아니고 불참. 이거는 표결 자체가 아예 안 가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강석진 의원님하고 민홍철 의원님하고 서영수 의원님은 거의 모든 법안을 심사를 할 때 거의 다 참가를 하셨고 물론 찬반 여부를 떠나서 하셨고요. 나머지 의원님들 비슷비슷한데 유독 좀 저희 유심히 볼 거는 UAE 그 파견이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 파견하는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연대도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봤을 때 과연 이 개혁적인 관점, 진보적 관점에 서서 이번 20대 국회를 봤을 때는 경남의 국회의원의 그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법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부각이 잘 안 돼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꼼꼼히 뭐 챙겨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은 그 법안 발의보다는 지역 현안 챙기기에 더욱더 몰두하고 여기에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보면 저기 박한수 의원 같은 경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고성통령의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뭐 동분서주하고 그다음 지역민들에게 업소하고 호소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법안 발의보다는 오히려 지역 현안 챙기기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현실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낙선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정감사 NGO에서 가장 최우수 의원 또는 동료 의원이 뽑은 최우수 의원 또는 여야 의원이 뽑은 최우수 의원 이래 하고도 낙선을 이래 하기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꼴찌했다니까요.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의한 법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국회에 보면은 이제 중진급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법안 발의보다는 다른 이제 뭐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도 중진급 되면은
이제 초선들이 아주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고 법안을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중진은 그 이상의 또 정치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법안 발의가 초선이나 재선에 비해서 좀 뒤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이 공식은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신 분 한 분을 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분이 다음 선거에는 또 안 나오시겠다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산의 소영수 의원님이신데 국회 한노위 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다음에 안 나오기로 작정을 하면 이렇게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건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소영수 의원님 쭉 하신 거 보면 이제 이 창원이 있는 우리 지역에 이제 사실 산업단지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노조도 많이 결성돼 있고 한데, 이 노조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가 사실 저희 실무에서 보면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또 시골에 살아서 이게 와닿는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이거 제대로 기준은 있지만 기준이 제대로 현장에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있잖아요. 그거 뭐 정부에서도 조사도 하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노동부에서 당초에 사건 초기에 조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던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도 계속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노위 소속으로 환경하고 노동 문제에 굉장히 좀 전문성까지 드러내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오겠다고 하시니 참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희가 지금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또 어떻게 지난 임기를 보냈는지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참 소식조차 뜸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뜻하지 않은 뭐 법안 발의나 의정 활동과 상관없이 또 유명세를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약상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잘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라 당신이 이런 우리 형님이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민의의 전당으로서 생산적인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하루속히 예결 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특별감찰반은 2018년 2월 김포공항의 특권
네, 지금 보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 지역 국회의원 중에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현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거기 회장을 맡으면서 17대 국회에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다가 18대 때는 고성통영지계 지역구로 출마를 하고 19대, 20대 이어서 연이어 당선이 되면서 중진반열에 올랐고 상당히 좀 국회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를 통영 고성 주민들은 가졌을 텐데 정치자금법으로 중도에 낙마를 하게 돼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자금법이 원체 엄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이 이제 밀양, 창녕, 함안 어령 지역에 있는 엄용수 의원도 2심의 결정이 지난 14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 2심의 결정이 1년 6월의 징역형 그리고 추징금 2억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일에 엄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영수 의원은 상당히 의정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화면을 보면서 또 상당히 좀 깜짝 놀란 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국회에서는 과연 법을 잘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화면을 보니까 살짝 웃음이 나려고 하던데 재보선이 20대 국회에서 벌써 세 석이 재보선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물론 내년에 있을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재보선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임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두고 또 그만두고 나가는 것도 그런 거는 좀 웬만하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유난히 돋보였던 여상규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다선 의원들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선 의원이 있죠. 예. 예, 최다선 의원님은 이제 5선이 이주영 의원님이고요. 그다음에 4선이 김재경 의원님, 그다음에 3선이 여상규 의원님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의 지금 후반기에서 최고 상한가를 치시는 분이 이제 여상규 의원님 이제 아주 스펙터클하게 요새 이제 화면을 장식하고 계신데 아주 존재감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지금. 이분은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공안 판사 뭐 출신이라서 비판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뭐 사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그 패스트트랙 그 통과 과정에서 이제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을 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진두지휘 대장급으로 이제 가서 아까 뭐 의자를 붙들고 있는 것도 보셨지만. 본인만 가면 되는데 그 엄영수 의원까지 데리고 가서 엄영수는 가뜩이나 2심에서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선진화법 걸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예. 어쨌든 지금 소환장을 지금 여상규 의원님하고 엄영수 의원이 소환장을 4명 받았는데 아직 출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상규 의원님은 특히 법사위원장하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얼마나 지금 강한 법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상당히 뜨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아래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걸려드는 순간 아마 21대 국회에서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은 기간에 여상규 의원님 뭐 이런 걸로 히트치지 마시고 올바른 의정 활동하고 주민친화적 활동을 해서 히트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내년 총선 전에 좀 최종심이 나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설사 그것이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니까 뭐 직을 상실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무사히 임기는 마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 지역에 이제 최다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인데 판사 출신에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해수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3부를 다 거친 인물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유독 당에서만 중책을 좀 못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에만 3번을 도전했는데 다 3번 다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원내대표 갔다가 그다음 이제 당대표로 가야 그다음 대권 후보도 떠오르고 뭔가 이제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되는데 전혀 다선 의원치고는 그러한 역할을 맡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이제 꿈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한 번 더 당선이 된다면 6선 의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최다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6선이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장 목은 자신의 목이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꼭 당선되면 좋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아마 간절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루기 위해서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공천을 하게 될 때는 늘 30% 안팎의 이 공천 현역이 바뀌는 이 행태가 되어 왔습니다. 예. 공천을 신인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다선 의원이 먼저 이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좀 높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여상규 의원이라든지 이중일이라든지 김재견 이 세 사람 중에서 최소 2명 정도는 최소한도 공천을 받기 좀 힘들지 않겠나. 최소 2명이면 많은데요. 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소 두 사람은 이제 받는다. 간혹 한 사람이면 이 선수를 초선, 재선 뭐 또는 3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3선 이상도 어느 정도 남겨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뭐 거의 4선 시계를 하신 분들인데 세 사람 다 뭐 남기기는 당의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여겨지고 다음에 김재균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이 탄핵 과정 속에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입장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좀 처해 있는 거로 보이지기도 합니다. 네. 다선까지는 아니지만 경남 지역에서 유일한 여당 재선 의원입니다. 민홍철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정건 의원님과 같은 동네, 그 동네 유권자세요? 예. 아, 예. 저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된 제 고등학교 한해 후배입니다. 같이 선거를 하셨다는 거 도와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당선됐는데 의정 활동을 열어보니까 참 성실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소비자 연맹에서 판단했을 때도 돈의 운중에서 법안 발의라든지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참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요. 또 지역구 관리도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하는 것 같는데 다만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경남에서는 이제 선수도 높고 또 도당위원까지 맡고 있는데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여당 내의 발언권이라든지 또는 이 좀 중심에 서서 활동하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선 의원님들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거제의 김한표, 그다음에 진의 김성찬, 진주의 박대출, 양산의 윤영석 의원이 이제 재선 의원인데 이 중에 요즘에 가장 이름을 많이 들은 의원이 아마 박대출 의원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스트트랙 그 이제 현안이 한창일 때 그때 원빈 패러디로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이 의원님이 저희가 KBS입니다만 KBS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KBS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황교안 대표의 담화나 태극기 집회를 왜 이렇게 많이 안 다뤄주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이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극단적인 부분은 이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박대출 의원이 좀 발끈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씨를 말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럼 우파 유튜브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표현이 많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하시는 건가 그런 약간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저는 뭐 재선 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 같이 비판을 받아도 뭐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민홍철 도당위원장님의 경우에는 혹시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지난번 학생인권 조례할 때 제가 알기로는 또 민주당의 도의원들한테
뭐 크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21대 총선에서 뭐 개혁적인 이런 세력이나 시민사회 진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중에 이제 양산에 윤영석 의원님 계신데 이분이 좀 요새는 구설수에 좀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왜 그 친일 문제로 해서 구설수 있었잖아요. 이제 윤영석 의원님이 약간 요새는 그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 구설수 있는데 본인은 해명은 이제 일한 관계가 아니고 이러한 관계. 그래서 발음이 좀 안 맞다 하고 뭐 울분을 토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 정부 했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를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나를 친일파를 보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의정 질문하거나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걸 보니까 조금 비판을 받을 만한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여러 면을 봤을 때 일본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그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은 21대 총선에서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저희가 재선 포함해서 경남 지역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초선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선, 초선이 한 반반 정도 비율이 되죠? 경남에서. 네. 소선 의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규수 의원 자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정호 의원 있죠. 네. 국회 들어가자마자 김포공항에서 이 김영광으로 오면서 직원이 이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면율이 뭐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갑질 논란으로 전국적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세를 한번 떨칠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권자들의 그 실망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보궐소로 또 들어갔던 점정식 의원 이분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인데 조국 청문회 때 나름대로 이제 한량을 하고 있었는데 도민들은 또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갖고 강석진 초선이면서도 거창 출신의 강석진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총선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돈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좀 주목이 되고 또 초선으로서는 엄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저렇게 결의되기 때문에 좀 침체돼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창원 출신인 박한수 의원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는 성실한데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의 역할보다는 좀 중진의 모습으로 자꾸 비추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기본의 일에 더 충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이 경남에 16명 국회의원 중에서 8명이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 그중에 3분이 이제 보궐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박한수 의원이 창원시장을 3번 했잖아요. 행정 경험도 탁월하게 많아가지고 초선 의원 중에서 전국적으로 좀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왜 그러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시장을 하시는구나. 국회의원 국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요새 윤한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뭐 의정질의하는 거 보고 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꼭 스타일이 홍준표 후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씁쓸한데 본인의 포지션을 이제 보수의 아이콘 이렇게 잡아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 오늘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이런 적 별로 없는데 그냥 여기 막걸리 한 잔 놔두고 그냥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다음에 여영구 의원님 아까 이제 평가를 보류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몇 달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여영구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거든요. 네. 이제 고교 무상교육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은 추진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뭐 여당 야당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걸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재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재원으로 하지 않고 아예 법률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한번 지켜볼 점이 뭐냐면 이 초선 의원들 중에 벌써 그 전국구 스타 반열에 오른 초선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막강한 그 SN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미디어에 굉장히 뭐 출연도 잦죠. 제가 뭐 이름을 거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 패널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 그 도내에 있는 조선 의원들은 좀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것도 좀 이제 그 사실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 전국적 차원과 비교를 해보면 좀 역동성도 딸려고 그다음에 좀 당찬 모습,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결여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이걸 이제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는가 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또 못 내고 또 당장 또 이 지역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선을 잘 통과하면 한 49%는 또 당선의 가능성을 보고 당선이 되었다 보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당선이 된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뛰는 지역이니까 일단은 더 움츠리고 조금 경직된 자세로 그냥 그 다섯 의원들의 목소리에 그냥 귀 기울이고 그냥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도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그 감시자들이 나가서 도민들의 평가도 한번 듣고 왔습니다. 지금 국회 사당에는 여야 의당없이 싸움을 하는 난리인데 조당이 저당 보고 조금 서로 어느 쪽을 좀 하고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안 싸우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서로 헐뜯고 싸우고 고발하고 전쟁을 하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최악이죠. 이번만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가 열린 게 이제 몇 번이었는지조차도 이제 잘 모를 정도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20대 국회를 일하지 않는 무노동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안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의견 내기보다는 이제 당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타깝고. 너무 높이 계시니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리라서 그런지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모르겠어요. 뭘 하시는지.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빵점이지 뭐. 뭐라고요? 빵점이지 뭐. 해 틀리지. 선거 때 되면 지나가면 요 안에 있어도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그래 해요. 그래 하고 뭐. 평상시 좀 잘하지. 점수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싸움만 했잖아요. 서로 잘나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발목 잡고 21대 내년 총선이 있는데 그들이 또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올 건데 국민들한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웃으면서 표를 찍어달라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빵점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교수님 이 10분은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그렇다면 20대 국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21대 총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분위기가 총선 준비 체제예요? 예. 네, 그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양창녕, 함안, 어령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저기에는 조혜전 의원이 조직책으로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엄영수 의원이 2심까지 이제 재판 정치장법으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직책을 새로 선정했는데 그런데 받고도 입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탄핵 프레임 때문에 아직도 당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조혜전 의원이 입당을 한다는 것은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그 문제에서의 갈등을 해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못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이주영 의원 이제 뭐 다시 6선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으로 꿈을 꾸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창원 성산에 이제 그 여영국 의원이 보궐로 됐는데 지금 보궐해가지고
국회 이제 뭐 화장실 위치나 뭐 회의장 위치 좀 알만하니까 다시 총선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난 그 이제 보궐에서도 500표 차이로 이기셨어요. 예. 500표 차이로 이기셨고 그때 단일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제 일종의 잡음이 있었죠. 잡음이 있었는데 과연 다가오는 총선에서 성산 지역에 흔히 말하는 진보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요.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석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는지 석 의원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저 얘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물론 지금 양산 쪽에도 서영수 의원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또 예를 뭐 재윤경 의원님 불출마 선언하시고 해서 지금 창원 성산뿐만 아니라 양산 여기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경남에서 그나마 그동안 약간 진보적인 정당들이 의석을 얻었던 이 지역구들이 다음 총선에서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석 의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뭐 정당이 우리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게 목표고 또 제도권 정치는 제도권에 진출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관점이 그런 것이고 정의당과 우리는 같은 진보 정당이지만 또 약간 이제 스펙트럼에 따라 색깔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점들이 이제 잘 해소가 안 되는 점은 유권자들한테 조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출발은 제가 보기엔 진보 정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출발은 다 같이 해서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진보 진영이 단결단합이 원하는 무엇인지 이거 과정에서 아마 잘 보면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쭉 들어보니까 예상할 수 없다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그 김태호 전 지사하고 제가 살고 있는 하포구 지역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지사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뭐 우열곡절 끝에 이제 그 도지사 후보로 나와가지고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한 자릿수로 그 좁혔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거창으로 완전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거창에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태호 그 지사는 또다시 한 번 더 그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것이고 하포구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벌써 경선 과정이 뭐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으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주영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고 그다음에 현 비례대표 의원인 김성태 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른 그 의원이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을까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사선 의원이고 그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부천 논미을이거든요. 예. 이분도 그 당내 경선 치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뭐 일단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 처음으로 가겠다는 김태희 의원은 김해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그 참으로 이제 가족만 가져가는지 그 때문에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강식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분이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제 친정인 한국당에 저희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는 당대표를 지낸 분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원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이 아까 서른 의원이 마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구가 부천이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그 터같이 좋은 곳인데 그걸 마다하고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흠지라고 할 수 있는 TK로 갔습니다. 대구로. 거기에서 낙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대구 시민들이 그게 감동을 받아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적어도 모범을 보여야 될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 그리고 대끝까지 생각한다는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당원들에 대한 배려나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배지 다는 데만 연연해가지고 터밭 좋은 곳 당선이 가장 수월한 곳만 살펴보고 해매기처럼 살펴가지고 그곳에 차단한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감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당의 중진급 이상에 되는 최고위를 지낸 이런 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진급 이상의 자한당 의원들이 광주 한번 나가라. 아니 이제 뭐 강제로 혼나면 못 간다 손 치더라도 대구도 갔는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더 좋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낙선을 하더라도 예, 뭐 수도권에서 놓든지 좀 뭐 좀 좀 험한 지역에서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이제 김정은 의원 하신 그 말씀은 김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준표를 아니시고 같이요, 뭐 같이 나가라. 광주 전주. 네.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남 방송가에 아마 이름께나 이게 계속 아마 올릴 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고향을 선택적으로 쓰시고 계세요. 합천, 대구, 그다음에 창녕. 선택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고향을 쓰시는데 이분이 지난 그 엄영수 의원님이 가뜩이나 지금 뭐 괴로운 상태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날 이분이 이제 그 위랑 창녕에 오셨단 말이에요. 낙동강보에 오셔가지고 골기 현장에서 연설도 하셨는데 물론 오비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오비일학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미랑 창녕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표명하시는데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정당으로 봐서는 대환영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도 우리 저 홍준표 지사가 당대표에 있을 때 경남에 지원 조작하는 것도 굵고 말렸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홍 전 지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압도적이긴 한데 공천 가능성, 당선 가능성. 당의 대표까지 지나고 또 다음 대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후배 정치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기보다는 조희진 의원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직책을 아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홍준표 지사가 초선 첫 도의사 선거에 나왔을 때에 유일하게 현역 의원 중에서 홍준표를 도와준 분입니다. 다른 분들 다 당시 친박으로서의 눈치를 보고 또는 그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조희진 의원은 그래도 도와줬는데 이 정치가 아무리 이렇게 거하다지만은 그 대표까지 지낸 분이 거기에 다시 비기락하고 이런 나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그럼 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는 복당이 된다 그러면 공천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두 분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으로도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아마 두 분 다 뭐 무소속이냐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소속으로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기반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특합 자체가 무소속으로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 특히 경남 또 혹은 한국 전체 정치에서 남기신 이 오점이라는 게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막말 정치에 서막을 여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홍준표 지사 이분이 그렇게 막말을 통해서 정말 자기 지지층만을 끌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하신 게 사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막말 정치에 서막을 여신 분을 다시 또 배지를 달아드려야 하느냐라는 거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경남 도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지의료원 서면 의료원을 아주 무작배기로 없앤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무상급식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지의료원도 부활하고 있고 무상급식도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제로 그거 외치면서 사실 시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악권은 뭐냐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진해에다가 뿌리면서 진해의 주민들을 힘들게 했고 거기 기업인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땅값만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내몰라라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과거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경남에 와서 다시 한번 정치를 하시겠다 한다면은 정말 제가
이런 뭐 성법에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 가서 낙선운동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공천받기가 힘들 겁니다. 당내 현재의 구조로 봐서 네. 홍준표 대표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험지로 간다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경남에 밀양에 출마하는 것은 당내에서 아마 현재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용납이 되지 않을 거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지사들의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제 소견으로 짧게 평을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큰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권을 잡아야 되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회 재입성이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는 그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움을 주는 도구적 수단. 네, 불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큰 정치하고 싶으면 평소 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잔잔한 감동부터 계속해서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을 좀 많이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 뜨거운 감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